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예산, 일정 완벽 준수라는 전례 없는 업적의 결정체입니다. 특히 미국조차도 쉽지 않았던 계획대로의 첨단 전투기 개발을 해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보람에는 국내 방위산업 역사에 강력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해외 주요 매체와 군사 전문가들도 KF-21 보람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뽕을 모두 뺀 내용으로 해외에서 KF-21 보람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람회가 걸어온 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완전한 국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삼았고 예산과 일정을 철저히 지키며 시제기 제작과 시험 비행까지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야간 공중급유 시험까지 성공했다고 알려져 화제가 됐죠. 이것은 단순한 이슈가 아닙니다. 짜여진 계획대로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낸다는 점이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여러 언론 매체가 대한민국이 해낸 일은 놀라운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FA-50 등 이전 국산 전투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미국 방산업체의 설계 지원과 기술 협력이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으로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역시 상당 부분 미국에 묶여 있었습니다. 반면 KF-21 보람회는 다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생산까지 국내 기술진이 주도한다는 차별점이 뚜렷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국산 전투기라는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놀라워하는 부분은 스텔스 요소를 부분적으로 통합하면서도 뛰어난 항전 장비 성능을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4세대 후반쯤으로 분류되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능을 일부 채용하고 있어서 가볍게 4.5세대 전투기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만들어내는 추력과 첨단 레이더 그리고 여러 무장 운용 능력까지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놀라워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신형 전투기를 개발할 때 늘 예산 초과나 일정 지연이 흔했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그런 문제 없이 착착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해외 언론들이 보람회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실전 배치를 앞둔 시점에 있습니다. 대개 전투기를 개발하면 시험 비행만 해도 수년이 더 걸리고 그 사이 기술적 결함이나 예산 이슈가 터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보람회는 이미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고 중간 과정마다 차질 없이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32년까지 120여 대를 양산한다는 목표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전투기가 단순히 국내용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등 이미 FA-50 시리즈를 도입하거나 관심을 표한 국가들이 KF-21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서도 보람회를 실제로 시험 비행까지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량 구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능 입증과 추가 무장 개발이 완료되면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그럼 이제 보람회 개발이 한국 방위산업 전체에 주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단지 전투기 한 기종을 완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항공전자, 레이더, 스텔스 도료, 기체 설계, 무장 통합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각 분야 기술력이 종합적으로 향상됩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그 다음엔 무인 전투기나 더 나아간 5세대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보람회는 대한민국이 항공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기 위한 교두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보람회가 탑재할 무기 체계와 위성, 드론 네트워크 연계성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독자적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드론이나 지상위성 통신망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람회는 이런 체계에 연동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상황 인식 능력이 뛰어나게 설계됐습니다. 그 결과 야간 공중급유 성공 같은 미션도 빠른 속도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다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블록 1 단계에서는 주로 공대공 임무 능력에 집중하고 있어 공대지, 공대함 공격 능력을 위한 무장 통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실전 배치된 국산 미사일을 KF-21에 맞추어 재설계하고 있어 공대지 임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EU 개발사 측은 2026년 실전 배치 시점을 맞추기 위해 한창 작업 중이며 EU 블록2, 블록3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무장 업체와의 협업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
이 부분을 통해 보라매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국산과 수입산 무장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례적인 전투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왜 한국이 스텔스 5세대를 단번에 하지 않고 4.5세대로 갔느냐입니다. 이미 F-22나 F-35 같은 기종이 존재하니 한국도 기술을 한 방에 끌어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전투기는 개발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더군다나 해외 라이선스 문제와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 등을 감안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5세대를 완성하는 건 가성비 면에서 아직 무리라는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4.5세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장하자는 전략이 KF-21 프로젝트에 적용됐고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볼까요? 사실 국제정세 측면에서도 보라매는 의미가 큽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이 언제까지나 미국에만 의존하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워야 한다는 자주국방론이 재조명되었고 보라매 사업은 그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북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아시아 전역에서 강해지는 가운데 한국에게 독자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보라매가 탄생함으로써 한국은 방산 수출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T-50 계열기가 여러 국가에 수출되면서 항공기 분야에서 K방산의 브랜드 파워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전투기까지 더해진다면 훈련기부터 경공격기 그리고 본격 전투기까지 풀 라인업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소한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주요 군사 매체나 국제정세 분석가들이 한국은 스스로 미국이 못해본 일을 해냈다라고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국뽕이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개발사에 입을 못 다물 정도로 놀라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못해봤다는 말은 조금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F-35나 F-22 등 첨단 전투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긴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도중 많은 난관이 터지면서 예산도 배로 늘어났지만 개발 기간도 기약 없이 지연되곤 했습니다. 반면 KF-21은 지금까지 큰 삐걱거림 없이 초반 로드맵대로 전진 중이기에 이런 사실을 미국조차 신기하게 보는 겁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사업은 아니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예상과 일정 모두 준수한 사례로 군사 역사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성과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한국은 이제 항공조선, 전자 등에서 세계적인 핵심 기술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는 서방권 국가들 중 미국이 독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이 선두그룹이라는 것을 빼고는 미국에 의존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는 상황이어서 한국이 한눈 팔 틈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부와 군 당국은 항공부터 해군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키워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는 그 중심에 선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라매 사업과 해군의 대형 함정 건조 전략이 어느 정도 연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향후 경항공모함 또는 중형급 항모를 도입한다면 함재기 운용 능력이 필요해지니까요. 물론 KF-21 자체가 함재기로 전환되려면 상당한 개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F-35A와 F-35B는 F-35라는 글자만 같지 사실상 전혀 다른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KF-21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마저도 시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보라매 사업 이후에 등장할 차세대 기체가 함상 운용 버전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주요 업체들이 초음속 대한미사일이나 장거리 타격 무장을 개발 중이므로 보라매 무장 통합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무장을 얼마나 다양하게 또 안정적으로 탑재할 수 있느냐가 전투기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제 미사일, 미제 미사일, 한국산 무기를 전부 통합 운용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실전 배치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KF-21 보라매를 더 자주 언급하는 흐름이 계속될 듯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공제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서 생긴 변수가 있지만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 것에 또 다시 세계는 한국을 놀라워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가 대신 참여해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이미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 무기체계의 신뢰도가 크게 올라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향후 10년간 보라매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120대 양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전투기까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산무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투기 개발인데 이마저도 성공했다는 것은 한국산 무기 전반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함께 더 큰 수출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번에 야간 공중급유까지 해내면서 KF-21은 계속해서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야간에 공중급유한 게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야간 공중급유는 결코 단순한 임무가 아닙니다. 비행 중 발생하는 공기 흐름과 시야 제한 등 고난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라매가 빠른 시기에 시제기로 수행했고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는 이는 정말로 국산 전투기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놓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3일 KF-21 개발 비화 영상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매우 유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두 나라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다가 일본의 패망 이후 공산진영과의 내전을 겪고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공산진영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절반을 지켜냈으나 대만은 결국 마오쩌둥에게 패하여 중국 본토를 내어주고 지금의 타이완 섬으로 도피한 굴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대만은 짧은 기간 내에 아시아 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유독 국방 분야에서는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수한 외산 무기를 꾸준히 직도입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도 병행하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군사 강국이자 방산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대만은 외교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무기 수입 루트가 막혔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한국보다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런 두 나라의 공군 역사에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전투기가 있으니 바로 F-5입니다. 미국이 우방국에 수출하기 위해 제작한 F-5 전투기는 적당한 성능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과 우수한 유지 정비 능력 덕분에 20여 개 나라에 수출된 전투기이며 400대 이상을 도입한 대만과 300대 이상을 도입한 한국이 역대 수입국 1, 2위를 다투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대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군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강력한 공군력을 원하는 한국과 대만에게 새로운 전투기가 찾아왔는데요. F-5를 개발했던 노스롭사는 F-5의 J-85 엔진보다 성능이 월등한 F-404 엔진을 장착하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여 F-16 초기형보다 더 먼 거리에서도 교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췄습니다. 특히 대만은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대부분의 나라가 국교를 단교하면서 무기를 수입할 만한 파트너가 실종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F-5의 개량형에 가까웠던 F-20은 그나마 대만이 구매하기에 적합한 기체였습니다. 적당히 F-5와 비슷한 전투기라고 우기면 중국의 눈을 가릴 수 있었기 때문에 노스럽 측에서도 대만이 1순위 목표였는데요. 게다가 당시에는 미국이 F-16을 수출할 때 자국이 사용하는 기체와 달리 의도적으로 약한 엔진을 장착한 다운그레이드 모델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F-20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도 신형 전투기 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초기에는 F-16보다 F-20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으며 만약 노슬업사의 예상처럼 가장 많은 F-5를 도입했던 한국과 대만이 F-20을 구매했더라면 두 나라의 수량만으로도 초대박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F-20의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84년에 한국에서 진행된 F-20 공개 시범 비행에서 F-22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는데요. 공군 참모총장과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요 고위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으니 그 뒤로 한국 공군에게 F-22란 공짜로 줘도 안 쓸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고 직후 미국 측의 면밀한 조사 결과 F-20은 기체의 크기가 작은 데 반해 엔진의 성능은 F-5보다 월등히 좋아지면서 조종사들이 과도한 고난도 비행으로 인한 중력 가속도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계상의 심각한 결함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가 타국에서도 반복되자 F-20의 신뢰는 계속해서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들어선 레이건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 아예 대만으로의 수출을 원천 금지하면서 노슬업은 가장 기대를 모았던 두 시장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모델만 수출하던 F-16이 미국과 동급 사양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F-20은 소생 기회조차 다시 얻지 못하고 그대로 망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F-22 이후 한국과 대만의 공군 전력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한국은 F-20 대신 F-16을 구매하면서 경량급인 F-5와는 전혀 다른 공군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F-16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KF-16 사업을 진행하며 전투기 제조 기술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절충 교역을 진행하며 각종 항공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T-50과 FA-50을 개발하면서 한국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후 KF-22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제는 최신형 4.5세대 전투기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F-16 PBU와 KF-16을 모두 합치면 약 160대 이상이 지금도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KF-21은 블록1과 블록2를 합쳐 120대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만약 한국이 1980년대에 F-20을 도입했다면 이처럼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경량급 전투기인 F-5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F-20은 F-16급의 공세적 작전 활동이 불가능한 기체였으며 한국이 F-20을 운용했다면 북한이나 주변 국가를 상대로 완벽한 제공권 장악은 어려웠을 텐데요. 그랬다면 한국은 지금도 F-20의 후계 기종을 도입하기 바빠 자체적으로 KF-22를 개발할 여유 따위는 없었을 것이란 게 수많은 전문가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은 F-20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며 이후 F-16을 도입한 결정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F-16은 미국에서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기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성능 개량이 자유로우며 한국도 131대의 KF-16은 F-16의 최신 개량형인 F-16V급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한 F-15K와 KF-16이 북한을 상대로 완벽한 제공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한국 공군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국산 전투기를 연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KF-21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한국처럼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F-20의 판매조차 막힌 대만은 뒤늦게 1990년대 말이 되어서야 F-16의 초기형 모델을 중고로 들여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양한 성능, 개량형이 등장한 시점에서 중고 초기형은 대만 공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대만은 자국 기술로 경전투기인 FC-K1 진거를 개발하였으나 이후 주력 전투기 개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KF-21처럼 자신들도 우수한 주력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식적으로 전투기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며 자국의 기술력 한계를 인정했는데요. 또한 여전히 중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F-35나 이에 준하는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대만은 이제야 미국으로부터 첫 F-16V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과거부터 굴려온 중고 F-16도 전량 F-16V급으로 성능을 개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공군력 격차를 생각하면 이러한 대만의 군사력 강화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중국제 전투기가 성능에 대한 의심을 받는 것과 별개로 대만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제공권을 놓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본토에서 다량의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중국은 설령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 공세가 가능합니다. 반면 미국은 항공모함 등을 이용하여 항공전력을 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천하의 미국조차도 대만 일대에서 제공권을 잡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16V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만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신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F-35, F-15K, KF-16 등을 사용하면서도 자체 기술력으로 KF-21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KF-21은 성능 개량을 거듭하며 언젠가 미국제 전투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2048년 이후 퇴역을 앞둔 F-15K의 대체 방안은 이와 동급 이상의 대형 전폭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KF-21의 5세대기 개량 이후 확보된 기술력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제작하여 F-15를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나라를 지켰던 한국이 앞으로는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하지 않고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의미인데요. F-21란 희대의 전투기 앞에서 갈린 한국과 대만의 운명이 미래에는 더 큰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